그 원영 스님께서는 이제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서두에 출가 전에도 출가 후에도 불교가 너무 어려웠다고 고백하고 특히 질서를 너무 중시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유교인가 불교인가 하는 마음으로 피로하고 절망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다가 주위의 권위로 일본 유학을 떠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독자들 위안을 받잖아요, 지금.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네, 지금.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출가자들의 이제 성향이 좀,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비구 스님 같은, 남성 출가자 같은 경우에는 출가해가지고, 이제 정말 군 생활 같은 그 빡센 행자 생활, 그 생활을 못 견디고, 그 중간에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참았는데 겨우 참았지만 3위 계를 받고 그리고 환속을 하는 경우가 좀 비율이 높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구니 스님, 여성 출가자인 경우에는 다 참습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이거는 과정이야. 내가 수행자로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하고 다 감내하고 살죠. 그렇게 해가지고 3인이 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경 공부를 하든 참선 공부를 하든 4년 동안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비구니, 정식 비구니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보면 지난 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내가 출가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이대로 앞으로 몇십 년을 살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암담하고 너무 막 괴로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사실 대체로 다 인간관계거든요. 윗사람 그렇죠. 상하관계, 그렇죠. 뭐 옆사람과의 관계, 뭐 지금이야 뭐 아랫사람과의 관계들도 있지만 그때는 다 저보다 다 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어떤 복종의 체계? 그렇죠. 물론 제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활을 제가 평생 한다는 건 차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대단한 신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특별하게 저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괴로웠던 것 같아요. 막연한 괴로움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딱 꼬집어서 말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꼬집을 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거죠. 공기도 무거워 벽돌처럼. 이제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았고 도대체 나는 불교도인가 유교도인가 막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서열을 중시하고 그렇죠. 또 상하관계가 막 굉장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랬다. 뭐 이제 그런 상하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저는 환속할 생각도 했었고 죽을 생각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누가 마침 그 진짜 그 동아줄을 밧줄을 이렇게 내려준 것처럼 너 공부할래?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온문사에서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그런 소임을 2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 좀 좋게 보셨는지 책을 좀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나름의 도피처였는데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도피처를 확실하게 찾은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갈래 해서 이제 뭐 전혀 망설임 없이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뭐 국군의 날 같은데 뭐 시내 막 예전 같은 막 퍼레이드 하고 행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뭐 돌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보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얼마나 그걸 한치 오차도 없이 딱 각 잡히게 이렇게 하는데 훈련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비극이라고. 그런데 그게 그런 것처럼
이제 운문사나 이런 데 가도 더군다나 비구니 스님 사찰들은 너무 규율이 그냥 너무 잘 잡히고 그냥 너무 먼지 하나도 없고 정갈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좋지만은 그 안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집을 좁은 집 하나 관리하는 것도 정말 법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큰 절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먼지 하나 없이 하려면은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보통 이게 정말 그 보는 사람은 오리가 물 위에서 유유자적하는 것처럼 보지만은 죽도록 그냥 이렇게 하듯이 죽도록 쓸고 닦고 계속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겠다 또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그 여성분들이 그 올림픽에도 보면은 남자들보다도 얼마나 강해요. 강한데 그 강한 것을 억누르고 더군다나 종교라는 게 실은 한국인들이 여성들이 기가 펄펄 나는데 그걸 확 억누르고 그러니 오직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보면은 뭐 절 살림 얘기 총영암도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잘 하시고 하시는데 뭐 불교도 보고 그러면 뭐 원불교 같은 데 교무님도 그러고 여자들이 더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모두 운영을 잘하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기를 팍팍 쥐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거기서는 정말 그 코스모스가 이렇게 하늘하늘하잖아요. 그걸 줄 맞춰서 심었어요. 근데 정말 그 뭐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왜 줄을 맞춰야 되냐고 이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룡암에 저기 맨 처음에 화단이 있을 때 어느 날 저도 꽃을 좋아하니까 화단을 가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줄을 맞춰서 꽃을 심더라고요. 그렇게 흉보고 뭐라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군대 생활 제대로 하셨네요. 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 욕하던 거 그대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옛날 스님들은 그게 이제 중물을 드린다고 물 드리려면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튼 이제 어른 스님들은 그런 식이 하잖아요. 물 드리는 기간.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는. 원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일본 한호전호 대학에서 계율을 전공하셨는데요. 예전엔 뭐 우리가 방금도 이제 막 질서 얘기를 했지만은 계율 하면 워낙 또 조선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또 가부장적 시대를 또 살다 보니까 계율 하면 벌써부터 머리에 쥐가 날라 그러고 어떤 옛날 가부장적 사회처럼 딱딱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초기불교 원전 이런 이제 책들을 많이 보면서 깜짝 놀라 계율이야말로 부처님의 삶 자체이구나. 맞아요. 불교 자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점차 알게 됐는데요. 스님께서도 이 책에서 일본 유학 시절 율장을 전공하면서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같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장 계율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어땠습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아직 괴로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죠.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뭐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회색이 다 싫은 거예요. 스님들도 다 싫고 한국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한국인들 잘 안 만나고 그리고 이제 또 스님들하고도 거기 있는 이제 선배 스님들도 있었지만 별로 교류를 하지 않고 만나도 그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진짜 재수없게 그랬어요. 뭐지? 쟤는 왜 일본말로 하지? 막 이런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건데 아무튼 그런 이제 괴로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뭐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물론 이제 돌아가셨지만 야나기다 세이잔 선생님이 아직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특강처럼 이게 공부 모임 같은 걸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외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세계적인 불교 석학인데 그 사사키 시즈카 선생님이 마침 그 학교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주변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이 학교에서 최고는 야나기다 세이잔인데 야나기다 선생님은 선불교고 선불교가 이제 저분이 이제 더 이상 강의를 이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교수로서 이렇게 해주시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그 다음으로 최고는
그 사사키 시즈카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어딜 봐서 계율을 하게 생겼냐. 그랬죠. 제가 어딜 봐서 계율을 하게 생겼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계율한다고 아무도 믿지도 않을 거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스님들은 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약간 터부시했어요.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것은 이제 계율이라고 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계율은 실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말해봐 뭐 이런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떤 율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토론하는 것 자체가 아예 이제 뭐 잘 안 되는 금기시되는 그런 류의 어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일본을 갔더니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왔더니 세상에 저렇게 골치 아픈 계율을 전공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고민을 막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청강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냥 청강을 하러 갔는데 뭐 좀 어리고 예쁜 죄송합니다. 어리고 예쁜 외국의 비구니가 와서 그때 당시에 비구니가 이제 저처럼 어린 비구니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학교 내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시선을 많이 받았다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저를 예뻐라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 수업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그 말로써 표현하지 않으셔도 얼굴이 막 환해지시면서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장이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면 계율을 공부해야 된다. 다른 거 다 소용없다. 네가 선불교를 하든 뭐 문화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비달마를 하든 뭘 하든 다 소용없다. 최고는 계율이다. 그 안에 모든 부처님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나아갈 일이고 기본적으로는 이걸 공부하면 부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굉장히 그 말이 되게 혹했어요. 제가 하는 계율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저분이 세계적인 불교 석학이라는데 저분이 설마 나를 앞에 놓고 그렇게 꼬시려고 그런 말을 하진 않으셨겠지 설마 이러면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볼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선생님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부처님이 이제 어떤 생활을 하셨는가, 어떻게 밖에 나가셨고, 어떻게 탁발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왔고, 어떻게 와서 앉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법을 설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밥을 때가 지나서 먹으면 안 되니까 오는 중간에 정사로 돌아오기 전에 중간에 시간이 좀 지체됐으면 중간에 다들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 공양을 먹을 때 너희들이 먹을 때 혀 위에 칼날을 놓은 것처럼 생각해라. 이제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시면서 들으니까 진짜 감격하잖아요. 나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공부했나 싶은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부처님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왜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제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으면 이것은 나의 인생을 전부 건 거잖아요. 올인했단 말이죠. 나는 이분에게 올인했는데 이분은 도대체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너무 몰랐고 그리고 중간에 전달자들이 제대로 못 해줬다. 그리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연인데 그것을 일본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배우면서 조금씩 이제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리고 이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이제 신심을 내서 나도 또한 이렇게 내가 느꼈던 이 훌륭한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씩 싹이 텄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처럼 이 정말 밖에서도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도 온 인생을 이 먹물 옷에 딱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그 삶을 살기로 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는 여하튼 깨달음이란 이름으로 수행 이런 건 강조하지만은 내가 귀한 부처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고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갔는지 이것에 대한 삶 자체가 별로 한국 불교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삶을 그 계율 전공하시면서 직접 부처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걸 이제 듣고 배우면서 네. 이제 부처님과 함께 사는 듯한 이런 것을 그러면서 많이 느꼈고 예. 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때 당시에도 진짜 꼴통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러니까요. 야 이때도 말세네. 저희는 지금만 말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도 이 정도면 말세인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로 물든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 가나 똑같이 있다. 근데 그게 되게 뭐랄까 그래 나도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의 힘을 또 발휘시키더라고요. 그게 그래 너네나 나나 똑같은 그런 상황태니까 이게 지금 말세라서 내가 못한다 이게 아니라 당시에도 그런 상황에도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꼴통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경제 이롭은 경제 이른 이가 있고 또 못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분명 2700년, 2600년 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정말 그 제대로 가는 길을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려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다양한 류의 그런 출가자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위대하신 분을 직접 뵙고 직접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참 이제 뭐 아라한이 되고 엄청난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골아픈 제자들도 많이 나오죠. 그런 이제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의 가르침을 받고도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야 잘됐다 그렇게 귀찮게 하는 노인네 아직 돌아가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이런 인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